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13년도 대한간암회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의 목차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항바이러스하고 인터페론 치료요법으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간암회에서 C형 간염 치료 지침을 처음 발표하고 근 10년이 지나서 2013년에 다시 대한간암회에서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많은 임상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약제, Direct Acting Antiviral, 줄여서 DAA라고 하죠. 이러한 약제가 임상에서 사용이 되면서 C형 간염의 치료는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C형 간염의 유병률은요, 2009년도에 해보니까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0.78%였습니다. 1%가 조금 못되죠. 그런데 이 유병률은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지방이 제일 높은데요. 전남지방이 약 2%, 부산이 1.5%,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지방은 0.5%, 그 다음에 제주도는 0.2%로 지역에 따라서는 약 10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형 간염의 유병률은 또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 가장 유병률이 높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1991년에 처음으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C형 간염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이렇게 고령인 사람들이 C형 간염이 있으면 조금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경화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간경화는 우리 치료함에 있어서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가 치료할 때 약제 부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C형 간염의 약 2% 정도 70세 이상이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조금 더 치료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C형 간염 유전자형은요, 1, 2, 3, 그 다음 4, 5, 6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1형, 2형, 그리고 3형, 그리고 4, 5, 6형은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1B하고 2A형입니다. 그래서 1B와 2A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형 간염을 치료할 때 유전자형은 매우 중요한데요. 유전자형 1형은 2, 3형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성공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형이냐 또는 2, 3형이냐가 치료 예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C형 간염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을 전염시키는 그 경로를 알아서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C형 간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C형 간염이 있는 사람이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게 되면 C형 간염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로로는 손톱깎이, 그 다음에 이제 칫솔, 또 구강위생용품, 예전에 소독하지 않았던 바늘이랄지 이런 것으로 주사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어싱 또는 문신 이런 것들이
C형 간염을 옮기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산부라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임신이나 모유 수유를 제한하거나 제왕절개와 같은 특정한 출산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간염은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이죠. 급성 C형 간염은 대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만성 C형 간염인데요. 급성 C형 간염을 앓게 되면 약 50에서 80%가 만성 C형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한 혈액 검사에서 C형 간염 항체 양성 이렇게 나올 때 C형 간염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현재 감염이 있는 것인지 회복된 것인지 그것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형 간염이 진행이 빨라지는 것으로는 알코올, 비만, 인슐린 저항성 이러한 것들은 C형 간염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C형 간염 환자들은 절주를 해야 되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C형 간염의 진단은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면 C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HCV RNA 양을 측정을 하죠. HCV RNA를 검사하게 되고 C형 간염 항체 양성이면서 HCV RNA가 양성이면 이분은 이제 만성 C형 간염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HCV RNA 혈액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으면 정말로 그때 나타나는 HCV 항체는 보호항체, 우리가 중화항체라고 하죠. 그런 항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C형 간염으로부터서 정말 항체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HCV RNA를 보고 만성 C형 간염인지 회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은 치료에 있어서 2, 3형은 치료 기간이 짧고 또 치료 성공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양을 측정을 합니다. 혈액 내에서.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혈액 내에서 대개 60만 인터내셔널 유닛,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40만 인터내셔널 유닛입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4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이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때는 유전자형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양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성 C형 간염을 넘어선 간 경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치료할 때 치료 기간을 충분히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C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세포의 염증 괴사 이것이 진행되고 그것이 간 경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진행하면서 비대상성 간 경변과 간암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비대상성 간 경변과 간암에 의한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을 줄임으로써 간 질환에 의한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 C형 간염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C형 간염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C형 간염 환자를 치료할 때 지속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종료 후 6개월에 혈액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지속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대상성 간 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C형 간염 치료 도중에 바이러스 반응의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입니다. 치료는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해서 제일 먼저 4주째 급속 바이러스 반응을 보게 됩니다. 4주째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매우 예후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종료 후 6개월째 하는 지속 바이러스 반응, 우리가 말하는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지속 바이러스 반응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형 경우에 있어서 이런 급속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을 48주가 아니라 24주로 줄여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주째 치료하고서 바이러스 반응을 보는 것을 이때 이제 HCV RNA를 검사하죠. 12주째 혈액 내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으면 완전 조기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예후가 좋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보다도 약 100분의 1이 감소했지만 완전 조기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부분 조기 바이러스 반응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4주에 다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검출이 되면 그때 치료를 그냥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 HCV RNA가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지연 바이러스 반응, Delayed Virology Response, DVR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는요 48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만 72주 치료를 구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우리가 반응에 따른 치료, Response Guided Therapy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 종료 시점인 48주째 검사하는 것을 End of Treatment Response, EOT라고 합니다. 치료 종료 시점에서의 바이러스 반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검사를 해서 이때도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이제는 지속 바이러스 반응에서 Sustained Virology Response에서 SVR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SVR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치료 약 4년까지 재발률이 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VR, 지속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완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주, 12주, 24주, 그 다음에 치료 종료 시점,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 6개월째 이렇게 하는 바이러스의 반응을 보고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치료 목표는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24주 후에 혈액 내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지속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발률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료할 때 이분이 치료 반응이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을 것인가를 보는 예측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예측 인자와 치료 중 예측 인자가 있는데요. 치료 전 예측 인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형이죠. 유전자형이 1형은 2, 3형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성공률이 외국에서는 약 40%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전자형 2, 3형은 약 80%, 국내는 훨씬 더 높게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C형 간염 바이러스 레벨입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C형 간염 바이러스 레벨이 4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이면은 치료의 예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간 경화가 있으면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오브 파이브로시스, 간 섬유화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하면 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도중에 우리가 보는 인자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4주째 보는 급속 바이러스 반응, 12주째 보는 조기 바이러스 반응,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능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치료 초기에 표준 용량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의사가 C형 간염 환자나 의사나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두 사람 다 있어야만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받는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치료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 1사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형 1사형의 치료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4주째 급속 바이러스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 있게 되면은 치료 기간을 24주로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48주가 아니고 이때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자가 없으면 24주로 줄이는데 치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자라고 하는 것은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레벨이 4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이고 그 다음에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진행된 간 섬유화나 간 경변 또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이 없으면 치료 기간을 24주로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12주째 조기 바이러스 반응을 보게 됩니다. 치료 12주째 조기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면 48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조기 바이러스 반응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 24주째 지연 바이러스 반응, delayed virology response에 도달하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24주에 delayed virology response에 도달하게 되면 치료를 48주 할 수도 있지만 72주까지 연장해서 치료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응에 따른 치료를 해가지고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면 우리가 24주로 줄이고 지연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면 치료 기간을 48주 곱하기 1.5배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는 조기 바이러스 반응이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요. 지연 바이러스 반응이 오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주, 24주째 치료 반응을 보아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일형 C형 간염 치료는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고 C형 간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자들이 없으면 이때는 치료 기간을 24주로 단축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DVR 지연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면 72주로 연장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 실패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현재 치료 방법으로 다시 재치료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치료하지 않고요. 최근에 나오게 되는 Direct Acting Antiviral, 직접 바이러스 작용하는 약제, 이것을 추가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최근 이슬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페그 인터페론 플러스 리바비린 플러스 소포스포비어, 페그 인터페론 플러스 리바비린 플러스 시미프레비어, 페그 인터페론 플러스 리바비린 플러스 다클라타스피어, 이런 그 3제요법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론 프리 레지멘, 비인터페론 치료요법이라 해가지고 소포스포비어를 중심으로 해서 소포스포비어 플러스 리바비린, 소포스포비어 플러스 시미프레비어, 소포스포비어 플러스 다클라타스피어, 이러한 그 6가지의 일형 치료 환자의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실패한 환자들은 아마 앞으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형 C형 간염 환자 치료에 있어서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 플러스 보세프레비어 또는 텔라프레비어, 이런 3제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프레비어, 텔라프레비어는 하루 3번 복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제 요법을 하다 보니까 약제 부작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직접 바이러스 작용한 약제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미 보세프레비어, 텔라프레비어는 1세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이제 소포스부비어, 시미프레비어, 다클라타스비어 이런 약제들이 조금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짧고 치료 효과도 더 높고 부작용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임상에서 쓰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굉장히 그 비싼 약가 때문입니다. 유전자 2, 3형, 국내에 있는 2, 3형의 치료는 일형에 비해서 쉽지요. 그래서 치료 4주째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4주 때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면은 치료 기간을 16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C형 간염 치료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인자들, 즉 기저질환에 있어서 진행된 간 섬유화가 있거나 간 경화 또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또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DNA 바이러스 레벨이 4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이면은 이때는 치료를 16주로 짧게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반응에 따른 우리가 치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2, 3형의 치료는 24주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주를 치료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률이 표준 치료 기간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2, 3형의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고 치료 4주째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 오게 되면 16주 만에 치료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경험이 있는 2형, 3형 환자들은 이미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했는데 실패한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좀 넘게 있겠죠.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러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페그 인터페론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이제 더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바이러스 작용한 약제, 다이렉트 액팅 앤티바이럴을 이용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페그 인터페론 리바비린 플러스 소포스부비어 또는 인터페론 없는 치료제로 비인터페론 치료 방법으로는 소포스부비어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우에 있어서는 1형이나 2, 3형에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다이렉트 액팅 앤티바이럴이 국내에 출시되게 되면 그때 재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성 C형 간염은 우리가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만성 C형 간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이 치료가 어려운 것은 약제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우선 치료를 좀 늦게 해야 할 사람들, 기저질환을 좀 치료하고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보면은 우울증,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폐질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빈혈 이런 게 있으면 치료로 이러한 질환들을 이미 조절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초기에는 2주 간격으로 또는 4주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치료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대개 2-3달 간격으로 이제 부작용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기간은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약제를 사용할 때 약제를 줄이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혈액학적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페그 인터페론 알파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있죠. 특히 백혈구 중에서도 중성호성 백혈구의 감소가 있는 걸 봅니다. 중성호성 백혈구는 백혈구 수 곱하기 뉴트로필 그 분액을 곱하면 절대 호중구 수가 나오겠습니다. 이 절대 호중구 수가 750 이하이면 인터페론의 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페그 인터페론 알파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고요. 백혈구 수가 중성호성 백혈구 수가 500 이하이면은 페그 인터페론 알파의 치료를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의 경우에 있어서 5만 이하가 되면 페그 인터페론 알파의 양을 줄이고 플라틀리트 혈소판의 양이 2만 5천 이하에 되게 되면 인터페론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절대 호중구수와 혈소판 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감량했던 그 양부터서 서서히 증량해서 다시 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검사에 이상이 올 수 있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free T4하고 TSH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 중에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또는 우리가 또는 SSRI나 SNRI를 가지고 환자에게 투약하면서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그 자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서도 환자가 팩인터페론을 맞고 그날 하루 종일 우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리바비린의 부작용은 빈혈입니다. 용혈성 빈혈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아니기 때문에 철분제를 주어서 개선되지는 않죠. 그래서 리바비린은 혈색소가 10 이하가 되면 양을 줄이기 시작하게 되고 8.5 이하면은 리바비린을 중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빈혈이 개선이 되면은 감량된 양부터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리바비린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를 잘 치료해서 SVR에 도달했었을 때 치료 6개월 후에 한 혈액 내에서 HCV-RNA, 시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은 이제 완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간 경화가 있었던 환자라 그러면은 여전히 감시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 경우에 있어서 코케시안을 대상으로 해서 40%, 2, 3형 경우에 있어서는 80%이기 때문에 치료에 실패하는 환자들은요, 여전히 만성 간염 환자처럼 그대로 우리가 서베일런스, 감시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황에서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경변증인데요. 간경변증은 child 분류를 하게 되죠. child Taught Pew Classification CTP 스코어를 가지고 1점에서 6점까지는 child A라고 하죠. 이런 경증 간경변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팩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을 이용한 치료를 합니다. 표준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child B의 경우에 있어서 즉 CTP 스코어가 7에서 9점인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 용량으로 치료하거나 저용량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child C CTP 스코어가 10점에서 15점인 환자들은 팩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CTP 스코어 1에서 6점인 특히 경증의 간경변증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 환자, 만성 콩팥병 하면은 EGFR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인 환자들이죠. 60에서 15인 환자들은 표준 용량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용량으로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합니다. 팩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양을 표준 용량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작용을 고려해서 조금 낮은 용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투석 중인 C형 간염 환자 만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런 환자 경우에 있어서는 리바비린은 사용하지 않고 팩인터페론 알파 단독으로 저용량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물지 않게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동시에 감염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C형 간염의 치료는 팩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이고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는 팩인터페론 알파 2A 또는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죠. 그래서 공통으로 팩인터페론 알파 2A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대개 검사를 해보면 HCV-RNA 또는 HBV-DNA 중에서 우세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세한 쪽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또는 두 가지가 비슷하다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C형 간염에 준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치료 도중에 B형 간염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때는
B형 간염 항바이러스를 같이 투약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간학회 만성 C형 간염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책의 순서에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페그 인터페론 알파 플러스 리바비린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